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얼른 도망가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이렇게 똑같이 당할 뻔했어요. 왜 내 일을 망치는 거야? 경찰서에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세요.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그때는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올해 73세가 되는 김은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저의 두 번의 황혼 연애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저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들에게도 딸인 제가 결혼할 때도 충분한 재산을 물려주셨지요. 특히 제게는 땅을 물려주셨는데 그때는 그 땅이 이렇게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척의 중매로 시집을 갔는데 시댁은 생각보다 많이 가난했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님과 남편은 돈을 버는데 손을 놓아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시집을 오자마자 시어머님과 남편은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 물었고 땅을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남편을 대신해 밖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지요. 남편은 집에서 빈둥거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손주들을 봐주시고 저와 남편은 부지런히 돈을 벌어 생활했습니다. 몇 년 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살림과 육아에 집중했지요. 세월이 참 빨리도 흘러 어느새 제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둘 늘어갔고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좀 편해지나 싶었을 때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도 남편이 아파하면 잠을 설쳐가며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했고 화장실도 항상 같이 가야 했습니다. 특히 암이 많이 전이되었을 때는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저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학교 생활하느라 공부하느라 바빠서 병원을 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처음으로 물려받은 땅의 일부를 팔았는데 다행히도 그동안 방법을 몰라 가만히 놔두었던 덕분인지 땅값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4년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장례가 끝난 후 저는 병원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집에 저와 아들, 딸이 모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아빠 병간호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엄마 인생을 사세요. 맞아요, 엄마. 저희 이제 다 컸으니까 엄마만 생각하면서 지내세요. 그때는 그 말들이 자식들의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자식들은 모두 결혼했고 저는 다시 한번 땅을 일부 팔아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에 손주들도 돌봐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손주들도 어느덧 다 자라고 더 이상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식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덧 남편과 사별한 지 20년이 흘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참으로 쓸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짝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밥을 사주겠다며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갔지요.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 엄마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과 딸은 갑자기 침묵해버렸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말투가 어쩐지 절대 안 된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엄마, 남자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엄마, 나이에도 그런 감정이 들어요? 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요새 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법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난리도 아닐걸요. 맞아요, 엄마. 저희 처가나 누나 시댁 쪽에서도 곱게 보진 않을 거예요. 전에는 엄마 인생 살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라더니 그 말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나 봅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을 하는 딸과 아들에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이 들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대요. 사기도 많이 당하고 분명 엄마 재산 가지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간만에 만난 지인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지금 우리 나이에 남자랑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난 솔직히 남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딱히 안 들어. 내 할 거 하기에도 매일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데. 그리고 이젠 사람 특히 남자들 상대하는 건 지긋지긋해. 그냥 조용히 집에서 차 마시면서 명상하고 혼자 원하는 시간에 운동 가고 이런 게 좋다니까. 남자 만나더라도 그냥 친구처럼 가끔 만나고 각자 살아. 그리고 우리 나이에 남자랑 연애한다고 하면 추해 보일 것 같아. 남들이 추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자식들에게도 지인에게서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망설이기만 해서는 안 되지 싶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사교 댄스를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어 얼른 신청했지요. 이미 그 수업에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습니다. 남녀가 짝을 이뤄 사교 댄스를 추는 수업이었는데 저는 조금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혼자 뻘쭘해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숙이에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새로 등록하셨나 보군요. 네, 사교 댄스 수업 등록하고 오늘 처음 나왔어요. 정 씨는 처음 수업에 참여한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교 댄스를 같이 추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사교 댄스를 같이 추면서 배려심이 느껴지는 정 씨가 저도 싫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잦은 만남 속에 정 씨도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회사도 정년퇴직을 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았지만 합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시간이면 같이 식사를 하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저는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남자를 만난다고요? 엄마 나이에 무슨 애인이에요? 너희들은 엄마가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혼자 외로이 살다 갔으면 좋겠니? 그 집 자식은 몇 명인데요?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혹시 그 남자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없다. 누나,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는 거 봤어. 다들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식들은 이전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는지 아프다며 수술비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물어보곤 했지요.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몹시 씁쓸했고 괜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아 후회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 씨가 본인의 자식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제안했을 때도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궁금해하고 직접 얼굴 보면서 미리 친해지면 좋죠. 그렇게 정 씨의 자식들과의 식사 자리가 결정되었고 당일이 되자 정 씨는 저를 데리고 약속 장소로 향했지요. 정 씨에게도 저처럼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은 결혼을 했고 딸은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정 씨의 자식들은 제게 고개만 까딱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빛을 내서 외면했던 것이지요. 정 씨 자식들의 표정만 봐도 억지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잠깐 정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 씨의 딸이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 저의 아버지 돈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냥 서로 마음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정 씨 딸의 무례한 질문에 저는 존댓말로 답했지만 정 씨 딸은 제 대답을 듣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재산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때마침 정 씨가 돌아와서 더 이상의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이번엔 제 자식들과도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요? 솔직히 그 사람 만나는 거 저희 별로 반기지도 않은데 같이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딸은 정 씨의 식사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약속 당일 제 자식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문자가 왔습니다. 딸은 안 가겠다고 말했다며 아들은 약속을 깜빡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의 없어 보이는 자식들 때문에 정 씨에게 너무 미안했고 정 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늦은 나이에 동반자가 생긴 것에 만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고 제가 어디를 가고 싶을 때면 항상 정 씨가 동행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가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어때요? 그때까지 우리는 따로 지내면서 저녁에만 만났는데 보통은 정 씨가 제 집으로 자주 왔었지요. 최근에 혼자 사는 정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것 같아서 합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집만 챙겨 저는 정 씨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이 살기에는 넓은 집이었는데 남자 혼자 살아서인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짐도 풀기 전에 청소부터 시작했고 정 씨는 그동안 그저 TV만 보고 있었지요. 제가 정 씨의 집으로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가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다가 빈집을 보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아무도 없고 짐도 없어. 저는 고민 끝에 정 씨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깜짝 놀란 딸과 아들이 순식간에 제 집으로 모여들었고 집으로 가보니 자식들이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왜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합가를 결정하세요? 굳이 너희한테 말해봤자 반대만 할 게 뻔한데 무슨 말을 하겠니? 혹시 잘못하면 엄마 재산이 생판남인 자식들한테 갈 수도 있게 생겼잖아요. 제 자식들은 끊임없이 재산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혼할 때는 자식들이랑 상속 문제는 정리하고 그런 후에 만나는 게 좋다고 많이들 조언하잖아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단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 남자가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같이 산 기간으로 자기도 재산 받을 권리 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합가를 하든 안 하든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결정할 거야.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 이만 돌아들 가거라. 딸과 아들은 합가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잔뜩 늘어놓으며 저를 설득하려 했으나 저는 단호하게 자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살면서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합가한 지 2달도 안 되어 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꾸 집안을 어지럽히는 정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점차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오후의 티타임도 이제는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보는 정 씨 때문에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즐길 수가 없었거든요. 합가를 한 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정 씨의 단점들이 하나둘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서 급하게 핸드폰을 감추기까지 했습니다. 정 씨의 자식들이 가끔 집에 찾아와 반찬을 놓고 갔는데 저와 눈이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자식들에게 인사하라고 타일렀지만 정 씨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러려니 하며 그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 씨가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 남편을 병간호하던 시절이 떠올라 제가 과연 또다시 그런 힘든 병간호를 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언니 또 그렇게 병간호하면서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 소중한 시간들을 날리고 싶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어차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의 고민에 답하는 지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픈 사람을 혼자 놔두고 나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씨가 몰래 보던 핸드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후였습니다. 정 씨는 이제 저와 가까워졌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의 소액을 요구하더니 점점 100,000원 단위의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 씨에 대한 저의 마음이 식기 시작했지요. 돈이 없다고 말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 정색을 하며 저를 노려보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 씨의 집에서 나가겠다고 말했고 의외로 정 씨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 제 집으로 돌아간 후 다시 예전처럼 저녁만 함께 먹기로 했는데 처음엔 관계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다시 긍정적으로 돌아오자 정 씨는 더 큰 금전적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게 땅을 팔아서 자기를 믿고 투자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어찌나 말을 그럴듯하게 하던지 정말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었을까요? 투자를 결심하고 은행에서 정 씨를 만나기로 한 그날 오전, 우연히 카페에 있는 정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인과 함께 있었는데 지인에게 먼저 들어가 있으라 하고 정 씨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정 씨의 곁으로 다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그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정 씨는 그 여성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제게 했던 것처럼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서류를 보여주며 저에게 했던 똑같은 말로 그 여성을 설득하고 있었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 씨는 노인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다니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정 씨에게 다가가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이렇게 똑같이 당할 뻔했어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얼른 도망가세요. 왜 내 일을 망치는 거야? 제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에게 소리치며 경고하자 정 씨의 태도가 돌변해서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있던 조각 케이크를 그의 얼굴에 던지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혹시 제 집으로 찾아와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정 씨는 소문이 나면서 금방 그 동네를 떠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번째 황혼 연애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정체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안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다시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되지. 나이 들면 판단력도 흐려진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미리 알고 만날 수가 있겠어.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제든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복지관의 사교 댄스 수업은 더 이상 가지 않았지만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늘에 앉아있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날이 참 좋네요. 네, 오늘은 화창하니 햇살이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두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은 김은숙이에요. 강 씨는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공원에서 보던 분이라 서로 얼굴은 익숙했지요. 유머러스한 말투로 이야기하는 강 씨의 모습에 자연스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황혼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강 씨의 집에는 아직 미혼의 아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주로 제 집으로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에 정 씨와는 달리 합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제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직접 장을 봐와서 요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정 씨까지 늘 저만 음식을 해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니 그 마음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알려봤자 걱정하고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길가에서 강 씨가 자식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를 하려다가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강 씨의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 보였습니다. 몸도 불편해 보였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그분의 아들까지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두식 씨 아시죠? 저는 그분 아들입니다. 의아해하면서도 강 씨의 아들이라고 하니 문을 열었는데 그의 표정은 몹시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강 씨의 아들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강 씨는 집착이 심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함께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어머니가 데려가려 했지만 강 씨가 남동생을 뺏기면 어머니를 영영 못 만날까 봐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붙잡아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얼른 헤어지세요. 강 씨 아들의 조언을 듣고 저는 그 밤 내내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고 다음날 바로 강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신한테 작은 아들 돌봐달라고 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강 씨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확고하게 정한 상태였습니다. 나이가 있는 만큼 아닌 것 같은 인연은 빨리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강 씨는 계속해서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제가 단호하게 계속 거절하자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집으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빌라 2층인데 밖을 보니 누군가가 창문에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밖을 확인해 보니 강 씨였습니다. 이미 창문에는 금이 가 있었고요. 아니, 이 밤중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 좀 나와요.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당장 안 나오면 계속 돌을 던질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저를 협박했습니다. 밖에 나가봤자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집 안에 계속 있었더니 한참을 돌을 던지다가 그만두더군요. 며칠 지나고 나서 이제는 괜찮겠지 싶어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시간도 꽤 흘렀고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아서 정리가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을 새워 기다렸는지 강 씨가 귀신처럼 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 뒤로 주저앉으면서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아유, 깜짝이야.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저는 아픈 것도 모르고 소리쳤고 강 씨는 갑자기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려 말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랬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경찰서에 스토커로 신고하기 전에 얼른 가세요. 난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전 이제 마음이 떠났어요. 혼자가 편해요. 혹시 다른 놈 생겼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이 변했어요.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한 번 더 연락하면 그때는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순간 강 씨는 품 안에서 준비해온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공포심에 몸을 움츠렸고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젊은이가 제때 막아주었지만 이미 팔을 다쳐 골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강 씨를 체포했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꼬리뼈 부상으로 한동안 거동이 힘들었고 팔에는 오랫동안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경찰에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 사람 보면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러게 내가 그냥 혼자 살라고 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꼴이에요. 미치겠네, 정말. 자식들은 제가 걱정이 된다고 제 곁을 지켜주겠다며 같이 살자고 말해줘서 저는 속으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하는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자식들은 슬그머니 이제 땅을 물려줄 때가 되지 않았냐며 재산 얘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또다시 남자를 만날까봐
재혼이라도 할까봐 빨리 재산을 물려받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다친 것보다 혹시나 재산이 새어나갈까봐 그것을 더 걱정했던 거예요. 저를 진정으로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강 씨를 피해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땅을 팔아먼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정착한 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시끄러웠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식들과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언젠가부터 재산 얘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아마도 제가 멀리 이사 가버린 것을 보고 포기했나 봅니다. 가끔 강 씨가 감옥에서 나와 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 사는지 자식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사건으로 다친 팔은 조금 불편하지만 그나마 더 큰 화를 면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핀 꽃들에게 물을 주고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노인회에서 하는 활동에도 가끔 참여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특별히 만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외로움보다는 지금의 평온함이 더 좋았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재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 황혼 연애의 실패는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정 씨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고 두 번째 강 씨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집착을 감추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경험들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절을 겪으며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에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것인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늘 옳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지나치게 조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테니까요. 다만 자식들도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노인들의 연애 소식을 접할 때면 제 경험이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모든 노년의 사랑이 제가 겪은 것처럼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랑을 꿈꾸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고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들, 매일 아침 들리는 새소리,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이것들이 제게는 충분한 행복입니다. 자식들은 이따금 전화를 걸어와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예전처럼 재산 얘기를 꺼내지도 제 생활에 간섭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그들도 이제야 진정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제게는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씨를 만났기에 사람을 볼 때 더 신중해질 수 있었고 강 씨와의 일을 겪으며 제 안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은숙이는 왜 혼자 사나? 누구 소개 좀 해줄까? 그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전 이대로가 좋아요라고 답합니다. 더 이상 황혼의 외로움에 떨지 않게 된 것은 제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또는 지금 황혼의 사랑을 꿈꾸시는 분들께 감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을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자식들의 걱정도 때로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말만 듣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세요. 젊었을 때와는 달리 우리는 이제 실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랑도 분명 존재하니까요. 다친 팔은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것조차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재미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봄이면 텃밭에 상추를 심고 여름이면 마당에 수박을 키우고 가을이면 고추를 말리고 겨울이면 김장을 담그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저녁 시간이 특히 좋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요. 한때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그토록 절실했던 사랑이 이제는 혼자만의 평화로 채워졌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부끄러울 수도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시작하시든 혼자만의 삶을 선택하시든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에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창밖에 매화가 피어나고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듯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지요. 그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결국 따뜻한 황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